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오후 5시 30분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퇴설이 어제 오후부터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9일로 예정됐던 교육이 상임위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순애 장관의 사퇴는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수습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굉장히 짧네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쭉 교육부 장관으로 짧게 일을 했지만 소회를 밝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만둔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짧아요. 제가 느낌은 기자회견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기자회견이 짧더라고요. 짧고 제가 보기에는 자진 사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온 국민이 아는 대로 경질이죠. 경질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게 결정타였고 무엇보다도 박순애 부총리가 임명된 과정을 보면 그때 교육부총리가 처음에 첫 후보자가 낙마한 다음에 여성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기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임명된 분이 이분하고 아시는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낙마해버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깜짝 발탁이었어요. 이분이 박순애 장관이 원래 교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정부 평가 전문가예요. 행정학자로서. 공공기관 평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됐다. 시점도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의도는 좋았지만 내놓는 과정 자체가 서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기 쉬운 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오래된 문제를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 안 된 채 내놨다는 점.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질로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설득하는 과정.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후임까지도 지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좀 불가피했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는 거죠.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우리 기자들이 계속 이제 사퇴하느냐라고 이제 계속 교육부 쪽에 문의를 했을 때 교육부 관계자들은 들은 바 없다. 그냥 예정됐던 9일로 모레 예정됐던 내일이죠. 내일로 예정됐던 교육이 상임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사퇴가 안 되나라는 얘기도 좀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에게 좀 자진 사퇴할 수 있을 시간적 여유를 좀 준 건가요? 이미 통보는 됐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순애 부총리는 사퇴가 빠를수록 좋은 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명된 게 7월 5일이었거든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한 달 조금 남짓 35일 정도 그 정도 됐는데 그 한 달이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첫 번째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그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부총리 자리에 음주운전 문제가 있고 또 교수인데 서울대 교수인데 그 표절과 관련된 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 관련된 그런 것들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로서 이러이러한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조기 입학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만 6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초중등 교육법을 보면요. 그 1년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1년 늦게 유예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 5세의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만 6세가 그냥 더 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 예컨대 학부모들, 그 다음에 교사들, 또 유치원 교사들 아무런 그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내각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박순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대통령께 누가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을 그다음에 또 그 수습한 과정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빨리 사퇴한 것이 그나마 참 다행이었다.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로서는 굉장한 불명예지만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자, 박순애 장관이 방금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35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35일이 마치 1년 같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1년 동안 그 3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 목표는 우리 국정과제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안은 다양한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여론 실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학제 개편안 공론화 안 되면 사퇴하실 용이 있으신가요? 잠깐 질문 받으시죠. 질문 받으시고 가시죠. 지금 받으시면 엘리베이터 상태도 계속 좀 논란이 이상한데. 되는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사퇴한 분의 또 과거 조금 좋지 않은 영상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조금 좋은 깨름직하고 좀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잘잘못은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김두수 총장님, 지금 박순애 장관이 35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만 5세 입학 얘기도 많이들 하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실수했고 어떤 부분을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또 오늘 사퇴하면서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질문 없이 가셨어요. 앞서 영상 봤지만 또 질문 없이 가시다가 신발 벗겨지는 일까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 실책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관의 압박 면접으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 대면 또, 보고. 예. 거기에서부터 이 일이 비롯됐다고 보는데요. 이런 그 대선 공약에도 없던 일들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예. 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도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흔히들 시중에서 이야기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빨리 가. 그 좋아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이 교육 부분에 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핵심적인 뭔가 그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뭔가 킬러 콘텐츠가 돼가지고 지지율 반등에 뭔가 돌파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장관에게 지시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또 여기서 비판이 막 들어오니까 폐지라고 하는 말을 본인 입으로 또 직접 하면서 예. 이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할 어떤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또 보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국 나이 기자들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대체로 학부모들이 되는 그 나이들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고 국민들도 한 70% 이상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이나 이런 게 굉장히 꽤 날카롭고 어떤 의미에서 좀 날이 서 있는 질문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그 와중에 또 하필 신발이 벗겨져서 신데렐라 장관이라는 이런 오명까지 둘러쓰는 예. 그래서 참 장관 개인으로 봐서도 참 이거는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상당히 반성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냐면 인적 쇄신을 하라니까 청와대 인적 쇄신은 하지 않고 내각 인적 쇄신을 하는 이런 행태로 나타나서 뭐 물론 인적 쇄신 이게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인적 쇄신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휴가에서 복귀하고 온 뒤에 첫 출근길 문답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랑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장관 전산 얘기도 나오고 제시어 주신 2% 하락세이실의 공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뵀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가느라고 못 들어서. 네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칩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 강요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당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윤 대통령과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박 교수님에게 이제 답변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잠깐 그 김두수 총재님이 그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책임, 박순애 장관 이 사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신 의원께서는 지금 박순애 장관의 이 만호세 입학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결국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박 장관 자체의 자질 문제였던 만 5세 입학하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래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오랫동안 이 문제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걸려있던 문제, 펜딩돼 있던 문제예요. 이게 여러 정권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책임져야 할 부총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덥석 던졌다가 안 되니까 철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 신뢰성에 굉장한 흠집을 낸 것은 바로 사실이다. 이 모든 책임은 물론 대통령이 져야 돼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신속히 강구하라.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신속 강구하라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뭐랄까 장관이 보고를 했으니 여론을 수렴해서 빨리 추진하라. 여론 수렴하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갖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선구안,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전부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대통령도 내가 왜 박순애 장관을 내가 왜 사인을 했지, 누구 추천을 받았었지, 만나서 내가 뭐라고 했든지 이런 데 대목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 보는 눈, 선구안, 그리고 이 인선 절차에 대한 다시 한번 돌아보면 회고와 반성은 저는 필요한 대목으로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하필 또 박순애 장관 임명할 때 전 정권과 비교해 봐라 뭐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라 그게 굉장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켰고 오늘의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대목이 바로 그러니까 역정을 내는 듯한 모습 이런 그런 게 국민들 보기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뽑아놨는데 내로남불 하고 있네라는 감정선을 건드린 대목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나요. 예. 자, 우리 박 교수님,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이 박순애 장관 사퇴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쯤에서 이제 좀 수습하고 정말 일하는 정부로 좀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관 사퇴로만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국정 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이런 분을 임명했는가? 누가 추천했는가? 그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아마 제 짐작컨대 윤석열 대통령도 이분을 개인적으로 사전에 아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됐을 건데 누군가라는 과정이 당인가 아니면 인수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은 제대로 했는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 제안이 왜 갑자기 불쑥 나왔는가. 절대 이게 교육부에서 관료들이 올린 안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있던 안이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안인데 그걸 새롭게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 그럼 그건 과연 누군가? 저는 좀 의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학제 개편 제안을 늘 열심히 하던 대권 주자급 정치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에 나왔잖아요, 안철수. 예.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분이 실제로 한지는 몰라요. 그 모르죠. 근데 이런 정책들을 제안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정책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해관계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실이라든가 참모들에게 있었는가? 그걸 판단하지 않고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빨리 가. 이게 뭡니까? 종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고가 부족했다는 리더십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이제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른 방식은 뭐냐? 야당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의힘 이야기도 더 들어야 되고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이런 자기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출근길 문답할 때의 모습을 보면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듯 보여요. 이제 가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기자들 질문에 다시 얘기하고 초심 얘기하시고 또 이제 길을 열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저는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초심은 지금도 초심입니다. 초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본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분이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남의 능력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 당내의 비주류의 의견, 그다음에 야당의 의견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길 문답 또 강인선 대변인의 얘기까지 마저 듣고요.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한 열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첫 출마 복귀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도 한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면서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수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대통령이 아침의 모습이랑 방금 이제 강인선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더 국민에게 길을 열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가 좀 보이나요? 그동안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좀 기존하고 좀 달라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고 예. 또 본인을 좀 돌아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지지율이 20%대 또 부정적 평가가 일부에서는 70%가 나온 이 순간에서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을 보라는 거고요. 본인의 문제를 국민 앞에 좀 사과하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가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초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말 위에서 천하를 이렇게 얻을 수는 있으나 말 위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성공한 이 선거 과정에서의 생각이나 지금까지 왔던 생각과 다르게 나라를 운영하려면 기본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여당과 이 관계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협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협치의 자세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는 내 탓이다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쇄신을 가감하게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본인이 좀 이제 휴가 기간에 마음이 좀 다스려졌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대통령이 좀 달라진 것은 맞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부분 하나.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건 맞는 거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일 텐데 야당 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출발은 단 거다. 다시 말하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상황 인식은 하기 시작했다. 위기라고 보는 것 같다. 남는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방책이 있느냐.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박순애 장관도 그만뒀지만 쭉 일련의 흐름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고 있어요. 이걸 대안을 찾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한다면 8월 17일 날 취임 100일에는 꼭 공식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하스토 이른바 출근길 문답 가지고는 안 돼요. 기자들하고 앉아서 정확하게 지난 100일간 무슨 생각을 갖고 해왔고 본인의 생각과 처음 생각과 무엇이 달라졌고 왜 그렇게 됐는지 대통령으로서의 위기 진단 그리고 사과와 반성을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기대에 못 미쳤다. 나는 왜 제 판단은 이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사과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 100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는 나름의 각오를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돼요. 저는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꼭 했으면 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심기일전의 표시의 하나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금주 내지는 절주의 다짐을 뭐 대국민 다짐을 안 하겠지만 본인의 의지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작은 문제 같지만 전혀 작게 안 보이는 대목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도 생각이나 게 완전히 바뀌었구나는 느낌을 줘야 돼요. 정치하다 보면 이런 게 흔히 만나요. 민심과 부응하지 못할 때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인적 쇄신 얘기 나왔고 금주 절주 얘기까지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추가 인적 쇄신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석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각도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도 못 구한 이 마당에 장관들을 일괄 사표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제가 볼 때는 대안도 찾기 힘들고 지금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그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부터 좀 고쳐줘야 돼요. 왜 가장 쓰는 참모진들부터 보강하든지 바꾸든지 저는 이걸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당청 간에 대통령실과 당대 관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내일로 되면 이제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라면 과감하게 윤핵관도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져요. 시승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처방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고강도의 처방인데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적 쇄신 문제, 청와대 참모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새 다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금주 절주 얘기를 좀 제안하셨고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내 윤핵관들도 이선 후퇴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새로 자리를 잡고 윤석열 정부가 잘 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저는 정치를 대통령께서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법으로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9년도에 그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작년까지 법만 공부하고 법으로 이제 쭉 일을 갖다 해오신 분인데 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한 원칙으로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사안에 딱 봉착했을 때에는 오히려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삐걱거리는 부분들을 윤활유같이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그게 정치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주위에 검사나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국민들이 검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국민들이 윤핵관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소위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육상시라고 하는 검찰 출신 참모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꼭 그뿐만 아니고 이제 예.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예. 하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쭉 봐도 국민을 벌써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언급을 갖다 하셨는데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민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인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냥 말로만 그냥 국민 하고 아무것도 그 행동으로 구체적인 그런 것들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또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자꾸 바꾸면 누가 와서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대통령의 고심 중에 하나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잦은 인사교체가 꼭 능사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그 인사를 잘하는 게 대통령 능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능력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정확하게 바꾸는 게 그게 이제 정치적인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은 야당에서 만약에 그 조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참모들에게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과의 이전까지 있었던 사적 의리는 중요치 않습니다. 공적 의리에서는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참모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저는 인사 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좀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적 쇄신 부분에서 뭐 청와대 참모들도 문제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 기관을 가지고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 예. 행안부 문제라든가 법무부 문제. 금방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 문제에서는 인사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검증 제대로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무리해서 법무부에다가 지금 인사 검증단을 둔 거 아닙니까? 행안부도 경찰국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없었던 일을 괜히 해서 지금 말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좀 되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이 부분은 흔히 하는 말로 특별감찰관을 두든지 해가지고 사적 체육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는 공사 관련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것들 나오지 않도록 좀 사전에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퇴를 하셨는데 공교롭게 좀 전에 또 박순애 교육부총리도 사퇴를 해서 좀 공교로운 날이 좀 됐습니다. 먼저 좀 의견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사퇴는 좀 불가피했다 보시는지요? 네. 그거는 좀 결국은 국민 눈높이에서 예. 그 결정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국민 눈높이에서 했으니까요. 예. 뭐라 이제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침에 대통령 출근길 문답도 좀 보셨죠? 솔직히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네네. 최고위원직 사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앞서 이제 저희 패널 분들하고 충분히 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정 의원께 한번 좀 생각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본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 또 일부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준석 개로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 흐름이. 그러면 지금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국면에서 당의 혼란을 더 이상 이제 막아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당이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난주 내내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끝에 사실은 이제 사퇴를 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거죠.
그동안의 소신은 사퇴 거부였지만 당의 큰 흐름을 쫓아간다 이런 뜻이군요. 사퇴 거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당시 당원 단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소신은 여전히 근데 갖고 계신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 비대위로 가는 게 옳지 않다. 마음속에 그 소신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옳고 그름, 나의 소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당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예. 우리 내부의 이런 혼란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당의 혼란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법적 소송하지 말라고 이렇게 점잖게 조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있죠. 왜냐하면 당 대표는 그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 상태이지만 그래도 대표는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당의 혼란을 대표는 그 계속 더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더욱 그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도 고민해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잠시 여기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의 혼란을 막고 화합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과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가치다. 더 우선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은 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내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요. 늘 이게 그 살아서 움직이는 정치도 생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미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화합이 더 중요하다. 근데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집권 여당이 왜 그러냐, 응? 빨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아마 국민들께서 표현하시는 눈높이에서 표현은 아마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이 갈등, 혼란, 싸움의 당사자인 왜 이준석 대표만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이냐? 이제 같은 카운터파트 상대였던 윤핵관들도 좀 이 선으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같이 나와요. 진정한 당의 화합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지난번 의총에서 그 비대위로 가느냐 하는 걸 놓고 논쟁을 할 때 예. 거기서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그 논쟁을 했었어야죠. 그 문제도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제 지금 그렇죠. 와서 윤핵관 예, 물러나라 지금은- 하는 건 의미 없다. 지금은 뭐냐면 누구를 물러가라 하면 이 혼란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사퇴하는 건 이제 누구를 물러나라 안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해서 혼란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는 결단을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고심 끝에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희망사항은 당이 빨리 혼란을 딛고 좀 수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반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애쓸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할 거니까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설득을 할 겁니다. 직접 만나실 계획도 있나요,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대표는 만났습니다, 이미. 언제요? 다 지난주에 만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 며칠 사이에? 네. 혹시 이준석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끝까지 법적 소송 간다 그럽니까? 우리 정책위원께서 만류하는데도? 지금 그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는 지금 다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을 아니 만나서 지금 언론을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예, 우리 예. 정책위원께도 만났을 때도 정책위원께 했다. 아니 뭐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들어듣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정책국께서도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간곡히 만류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근데 해석하기엔 그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이준석 대표가요? 네. 기자회견을 8월 13일 날 하는 것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위원께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힘든 결정 내리셨고요. 정치적 행보는 저희가 계속 쭉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오늘 사퇴를 발표했던 정미경 최고위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당 문제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비대위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도 멈출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당내 이 당권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를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서로 입장 교환도 못하고 함으로써 불신이 깊어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서병수 정국위 의장 의원도 지금 이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윤핵관이 먼저 손도 내밀어야 된다. 또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이제 비슷한 요를 했는데 두 분이 지난주에 만나서 간곡히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거 잠깐 OX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전망이긴 한데 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기자회견도 13일로 좀 미루고 조금 이렇게 그동안의 이런 감정을 좀 추스르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오고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예고한 대로 그냥 비대위 출범하고 또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 여전히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시면 X하겠습니다. 좀 이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다 그러면 O입니다. 좀 보여주시죠. 바꿀 여지가 있다라는 분이 두 분이시고 이준석 대표는 안 바뀐다가 이제 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 이유는 꽂아놓고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얼마 강제 해임당하는가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고 말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또 SNS에서 올린 거 보면은 명예로운 결말을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나는 후회 없는 결말. 다시 말하면은 나이 30몇 살에 앞으로 정치를 하면 한 20여 년 이상 할 텐데 이번에를 안 보고 미래를 보고 싸우겠다. 2015년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승민 전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여기서 무너질지언정 굽히질 않겠다는 취지인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리는 이유 단 하나. 대통령하고 싸워가지고 여당 대표가 당을 어떻게 하고 여권을 어떻게 하고 이 정부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항복하고 들어올까. 현실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대통령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핵관들이 손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현실을 인정하고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여권 전체에게 훨씬 낫다는 현실론이 전부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미경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3일로 토요일로 기자회견 잡은 것도 아마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서 그날 뭐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당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한데 꼭 해야 되겠냐. 저는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 희망도 섞어서 변화를 좀 바라는 거예요. 비대위 출범 전환을 내일 의결을 하면 내일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13일 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범하고 다음 날 한다는 건 어떤 정확하게 내일 뭘 하냐면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명 당 대표 직무대행,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결의하고 그다음에 임명하겠죠. 임명하게 되면 적어도 한 하루 이틀 걸쳐서
비대위원들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 되면 임무와 성격도 나오고 조금 더 좁혀지면 13일 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토요일 날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생각해 보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나름의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보죠. 누그러지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이제 완전 테러에 막힌 건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장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 한 것만으로도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우리 김준수 총장님 X 들었어요. 예. 저는 뭐 안 바뀐다는 얘기죠? 예, 뭐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뭐 좀 이준석 대표 상당한 여론을 수렴해서 예. 시간을 가지고 이제 13일 날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뽑히고 비대위원을 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과 정치적 뭐 협상이나 타협 이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발표한 거는 12일 비대위가 발족을 하면 내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13일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고 지금까지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정치하는 어떤 문법이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포용하고 이런 행태가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끝까지 갑니다. 가장 그 갈등의 끝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보안 보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MZ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타협을 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또 이 당 대표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하면 당헌과 당헌에 대의하는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밝혀온 바에 의하면 그날 이런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거친 말들을 많이 썼고 또 이제 윤핵관계로 분류되고 있는 그 의원 한 분, 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장재원 의원. 아니 장재원 의원 말고요. 그 왜 이제 달 보고 짖는 개라고. 이철규 의원. 예, 이철규 의원. 예. 이철규 의원이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공격이 없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랐으면 본인을 개에 비유했으면은 진짜 엄청나게 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까지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님도 X라고 봤어요. 안 바뀔 거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을 가다듬는 것도 있지만은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메신저가 올까?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메신저가 올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말이라도 그런 기대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꾸 이준석 대표의 잘못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강신업 그 팬클럽 회장이 이준석 대표를 무고죄로 또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지금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몰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게 인용되든 뭐 기각되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일 뿐이지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한 공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은 윤핵관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국면을 진정으로 화해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 시점을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친 이준석계로 불리고 있는 분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부 총질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가짜뉴스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재미 보던 사람들 많았죠. 그거 쳐내자고 해서 정권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기생충 놀이 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 오픈해서 기생충은 햇볕에 쫙 말리고. 과거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 재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왜 좋아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없는 사건도 만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찍어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직무정지까지 했어요. 저는 상당히 좀 데자뷰를 느낍니다. 윤석열 총장이
걷던 그 길하고 유사하지 지금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왜냐하면은 이유 없이 핍박을 했으니까요. 다만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보는 여론이 많은데 예. 그렇다면 당시에 그 직무정지 사건도 지금 가처분하고 성질은 똑같거든요.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삼성간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을 겨냥한 거랑 해석되고 예,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뭐 여명숙, 신인규 전 부대변인 같은 저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안 바뀔 거라고 하는 이제 두 분 쪽 의견에 좀 기가 쏠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 변호사님은 이준석 대표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이 지금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2030도 있고 그럼 자기 지지층들이를 배신하는 셈이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처분과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기각될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럴 그렇게 경우 더 생각이 큰 타격을 받으니까. 네네. 지금 뭐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는데 총을 직접 쏴야지 내부 총질입니까? 뭐 삼성 간호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내부 총질이 아닌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요. 내부 총질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한 내전 상태입니다. 내란 상태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상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로 그 대통령 지지율 48%에서 심지어 24%까지 반토막이 났고 2달 전에 6월 1일 날 압승을 거두었는데 그런데 지금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들 다 줄 사퇴하고 예.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인가? 심지어 그 제가 당원을 찾아보니까 그 당원과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상임전국위원회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그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 판단까지 내렸는데 결국 그 이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필요하고 비대위가 구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임이 되는 건데 비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당 지도부가 당 리더십이 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다 논리적으로 다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당원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박진영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런데 가처분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자산까지도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다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뭐 좀 똑똑합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민의 고민을 갖다가 해서 8월 13일이 무슨 요일인가 찾아봤더니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에요. 예. 왜 광복절 연휴 시작되는 왜 토요일 날 합니까? 그 가처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가처분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평일 날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시간을 갖다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생각이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법적 소송을 포기하고 마음을 바꾼다고 하면 그 이유는 당의 분란과 혼란을 수습하고 당의 화합, 통합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처분까지도 기각됐을 경우에 본인이 있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두려워서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을 거라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억울하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뭐 여러 가지 그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의 그러한 정신으로 내가 그만두는 가처분을 안 하겠다.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이제 내부 총질을 넘어서 내란 수준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그러면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란군입니까? 원래 당대표가 정부군이고 그걸 뒤집는 게 반란군인데 이게 지금 헷갈려요.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당이었으면은 당 대표가 정부군이었을 텐데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사실은 정부군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내부 총질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회사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당원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변호사하면서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내부 총질하는 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는 그 당내에 대해서 내부 총질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란 이야기 정 변호사가 오늘 명언을 남기십니다. 대란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남겨야 되겠는데요. 조반줄이 이유 없는 반란은 없다.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란에는.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여당 대표를 편들어주는 거는 참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야당이 어떻게 편들어주면서도 때로는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최근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생각이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걸 포장하는 말이 갈라치기 했다. 세대 표이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분당, 신당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가능성은 또 사라진 것인가?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이 친 이준석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낼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당의 혼란을 좀 더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일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정의 가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가정의 가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아무래도 당 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고 하겠죠. 비대위 체제는 그냥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신당 창당 뭐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가 되나요?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길로 가고 있다. 네. 결국 유력관들이 친윤 장당이 장악되면은 저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꿈틀꿈틀 할 거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지각 변동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물급 정치인 중에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분은 지금 당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스웨덴 파크로 유명하죠. 아바의 치키티타 그런 걸 이제 공유하면서 위로와 또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도 진짜 유승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 신당을 모색할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당장 움직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이렇게 해서 몰린다면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생각해보자면 비례대표를 한 몇 석 얻을 수 있는 청년당, 청년을 매개로 한 정당 수준이 됩니다만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양당제 판 전체가 흔들리려면은 선거구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연동형 비례제 논쟁도 있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유승민 의원은 당내에서 좀 반윤 투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반윤 투쟁. 네네. 그 투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역사는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같은 당에서 뛰쳐나와서 당을 창당을 해보고 같이 속에 있던 대통령을 탄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을 거다.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실 정치를 쭉 경험하면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 말씀하시면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너무 처절했던 거예요. 그 패배감과 그것은 큰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또 심지어 안철수 의원조차도 삼지대에서 못 잊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신당 이야기하는 것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서
힘내라는 정도 차원이지 두 명 사이를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사이를 상하관계 내지는 파트너 관계로 인식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되는 순간 유승민 전 의원과는 절연됐어요. 오히려 두 사람 사이는 말도 못하는 그런 사이예요. 말을 서로 할 수 없는 오해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신당 이야기는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가 아주 코너에 몰려서 쫓겨나게 되면 예. 할 수 없이 수도권 청년 개혁 정장들로 만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부담이 2024년 총선에 될 겁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왔을 때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의 정치 구단을 걸었는데 구단에서 이제 더 내려가셔야죠. 예,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예, 좀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줄이면 반응하는 반응 정당으로 의심하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분한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어제 경선 결과 역시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인 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됐습니다. 김수지 총장님, 이게 지금 컨벤션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당 지지율 올라갔는데, 자 이게 지금 국민한테 이게 좀 컨벤션 효과라고 불릴 만큼의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 너무 시시하고 재미 없어진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일단 투표율이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발표되는 게 지금 이렇게 뽑는 영역에서 권리당은 이제 권리당은 지금 40%를 차지하는데 이제 40% 안에서의 득표인데 민주당이 권리당은만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의원 투표도 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그리고 이제 일반 당원 여론조사 5%가 있는데 그게 빠진 상태니까 좀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양당제 한국 정치에서는 양쪽이 좀 더 센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는 좀 더 보수적이고 진보는 좀 더 진보적인 이런데 현재 이제 민주당 내에도 이게 영향을 받아서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잘 싸울 사람 가장 직전에 이제 싸운 사람인 이재명 후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리당원들의 저런 투표는 이미 예상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떨어진다는 그래서 뭔가 좀 대의원 투표라든지 이런 대의원 투표는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연설 그리고 이 본인들의 오랜 이제 정치 경험에 의해서 좀 지켜봐온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냥 여론조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왜 권리당원만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이런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이제 흥미를 좀 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노룩 패스 얘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노룩 악수. 예.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후보자 3분의 연설을 일요일 제주도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을 보지 않고 앞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원들은 그런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는 그대로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국민의힘과 조중동이 쳐놓은 덫을 이용해서 내부 총질하는 것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총질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정치 탄압할 때도
같이 맞서 싸웠던 것이 민주당의 전통인데 이걸 가지고 내부 총질하면 되겠느냐 하고 준엄히 제가 꾸짖고 경고했습니다. 야, 요즘 뭐 내부 총질이란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정치권에 이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노루각수 정말 이재명 후보는 박용진 후보가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악수 안 한 거예요?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한테 확인하니까 연설하는 동안 뭐 열렬히 박수도 치고 분위기 좋았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그 내려오는 시점에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상황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아닌데요? 이게 보면은 그냥 앉아 계신데요. 이렇게 옆에서부터 쭉 인사하는데. 아니 뭐 그쪽에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분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면을 뭐 보시면 사실은 이제 화면에 찍다가 보니까 나오는 뭐 해프닝성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워낙 지지율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워낙 매섭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냥 앉은 다른 분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만 앉은 자세에서 그냥 손만 내밀고 악수했습니다. 노룩 악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유는 뭐 해프닝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은 이제 그 당대표를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인데 그거를 고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당화를 위해서 저렇게 당헌 80조까지 개정하냐라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시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시끄럽지 않고요. 저 관련해서 당 지도부라든가 뭐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같은 이런 책임 있는 단위에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저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제기를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박용진 후보가 끄집어낸 것 같아요. 끄집어냈을 뿐이지 그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이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고 대표의 명령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가 임명이 된 상황에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 의무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 규정이에요. 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용진 의원이 이거를 하나의 도구로 삼다고 보니까 이게 이슈화 된 것처럼 보이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문제 없다.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사무총장은 당직자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 규정을 만들 때 애초에 문제의식은 당대표라든가 뭐 큰 지도자,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처 당직자라든가 일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려해서 했던 이야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의 법적 정의에 일가견이 있는 정혜진 변호사님. 맞아요?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당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거나 윤리심판원에 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생각이 다른 것은 일반 뭐 하급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그러면은 그 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이긴 하지만 정지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운용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개정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80조 1항만 이야기하는데 사망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정치 탄압 등으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뭐 대표가 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기소가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징계를 갖다가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냐. 아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외 규정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개정할 것이냐.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7만 명씩이나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정도 규정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나 저는.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사당화로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좀 이상하다고요. 그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그 나와 있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신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아니 다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들 때는 나름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들은 당직자로서는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을 텐데 대표도 당연히 해당될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7만 명 이렇게 하면 제3자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되면 검찰 조사 받더라도 예. 대표 살리려고 당헌까지 당의 가장 큰 규범이 가장 높은 규범인 예. 당헌까지 고치려 한다는 이미지는 남는 거예요. 좋은 저는 예. 정치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짧게. 만약 지금 부인 김혜경 씨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법카 그렇죠. 의혹. 예, 예. 만약 김혜경 씨가 기소되면은 이재명 대표하고는 어떨까요? 상관이 없죠. 그냥 상관이 대표직 없죠. 유지하는데 예, 예. 아무 문제. 다 문제 없는 거죠. 다만 개인 근데 저는 이제 이 벌어지는 저 논쟁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인 위협이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저 의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위협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범죄 혐의 수사일까 부분은 아직은 좀 검찰 수사의 진행 속도라든지 양태를 봐가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판단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지금 후보도 국민 여론, 국민 민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듣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우리 정치평론가들의 이제 주장이시죠. 예, 그렇게 좀 정치가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치의 권력의 핵심은 민심에서 나온다.